오늘의 킹덤 주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꿈꾼 세상. 지금은 아름답나요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11월 13일이 전태일 서거 5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강 교수님이 좀 짚어주시죠. 글쎄요, 노동법이 존재했지만 노동법의 그늘을 한 번도 잊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삶을 결국은 자신의 몸을 분신함으로써 세상에 알린 날이고요.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아마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길 바랬던 전태일 열사는 50년 이후면 50배쯤 노동 환경이 좋아지지 않길 바라지 않았을까 싶은데 과연 50배가 아니라 5배는 좋아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25년 전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졌었는데요. 전태일 열사는 누구인지 오창석 의원이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면서 이제 스스로 분신을 하면서 대한민국 노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간략히 준비한 프로필이 있습니다. 1948년 대구에서 출생했습니다. 1960년 남대문 초등학교 4학년 다니다가 이제 중퇴를 했고요. 생계를 위해서 동대문 시장에서 행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5년 17살의 나이로 청계천 평화시장에 보조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1966년에는 18살의 나이로 미싱사로 전직을 했고요. 1969년에는 평화시장 최초의 노동운동을 조직했는데 바보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내용과 근로조건 부당성을 알리기 시작을 했었고 1970년에는 삼동회를 조직해서 노동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청 그리고 서울시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1970년 11월 13일 22살의 나이로 평화시장에서 분신했습니다. 네, 강유정 의원은 영화평론가로도 아주 유명하죠. 자,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 짚어주세요. 약간 스쳐 지나가는 장면인데요. 전태일 열사가 헌책방에서 근로기준법을 구매해서 펼쳐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왜 이런 노동 환경에 처해져야 되는지를 운명 탓으로 여겼던 전태일 열사가 이게 사실은 다 법에 보장된 내용이었구나라고 약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장면이지만 저 부분이 저한테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졌고 이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난한 삶을 마쳤어야 되는지를 보여줘서 삶의 전환점으로 보여 정말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다. 네. 이 전태일 열사가 일하던 1960년대 견습공들의 근무 환경은 어땠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직접 찾아보고 이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전태일 열사가 평화시장에서 견습공으로 일하던 1964년의 일당은 얼마였을지 자, 보기 보시겠습니다. 1번 50원, 2번 60원, 3번 120원. 네, 오창석 의원 이번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일단 지금의 화폐 가치와 너무 달라서 지금 50원, 60원, 120원 세 개 다 맞다 하더라도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기대 보정이 좀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 당시의 화폐는 지금 쓰는 지금 방금 나왔던 동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120원, 3번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답을 공개해드리자면 정답은 1번 50원입니다. 1964년 견습공 일당이 50원이었다라는 건데요. 커피 한 잔 가격이 그때 당시에 30원이었고요. 설렁탕 한 그릇에 60원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하숙비는 120원이었습니다. 예, 너무나도 임금이 적은 것이죠. 이 전태일 열사는 일이 끝나고 나면 껌, 휴지, 우산 등을 판매하면서 쉴 새 없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요, 오래간만에 1995년작이죠.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봤는데요. 감독이 박광수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출부가 당시에 봄날을 간다의 허진호 감독이었고, 그리고 박하사탕 밀양의 이창동 감독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박광수 사단이었는데, 그 박광수 사단이 지금 한국 영화의 근간이 됐죠.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가 한국 영화의 뿌리가 됐던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장면 중에 하나가 마지막 분신 장면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좀 말로 하기 힘든 장면이죠. 일단은 홍경희 씨가 그 장면을 연기하느라 무척 애를 먹었다라는 후일담도 있지만 문제적인 건 지금도 자기 신체를 걸고 투쟁하지 않으면 세상이 그 의미를 잘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지금도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서 좀 여전히 자신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나 뉴스에 별로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언론은 어떤 점에서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는 여전히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분신이라던가 삭발과 같은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이런 노동자들의 최후의 보루가 어떨 때는 어떤 점에서 정치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참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은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서 자신의 신체로밖에 세상에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아찔한 형편이 좀 나아져야 하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은 듯합니다. 네, MC 장원 의원. 네. 저는 이 전태일 열사가 이런 이 어려운 선택을 하기까지의 그 근간은 뭘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그 처음 시작은 휴머니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전태일 열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일화들이 많은데 네.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예로 그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여공들한테 밥을 많이 사줬다 그래요. 한 국밥집에서. 본인도 돈이 없을 텐데 계속 와가지고 여공들만 사주고 본인만 먹지 않는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 그 국밥집 사장님이 내가 그냥 공짜로 줄 테니 너도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유를 물어봤더니 나는 먹었다고 하고 이 동생들을 사준 건데 내가 그 자리에서 국밥을 먹으면 거짓말한 게 탄로가 나서 아이들이 미안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안 먹은 것이다라고 이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게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일단 굉장히 많으셨던 분인 것 같고 이 분신을 했을 때 나이가 22살입니다. 네. 얼마나 이 절박한 상황이면 그런 이 힘든 선택까지 그 어린 나이에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굉장히 아픈 것 같습니다. 예. 네, 전태일 서거 50주기를 맞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오창성 의원이 준비했습니다. 네, 직장갑질 119에서 이제 전태일 서거 50주기를 맞아서 이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4명에 해당합니다. 39.9%가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특히나 비정규직 5인 미만의 사업장, 월 159만 원 미만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직장인의 경우 40%가 넘는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전태일이 많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2020년에 전태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하루에 6명이 퇴근하지 못하고 산재사고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자, 2년 전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고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사고가 생각나는데요. 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이소선 선생님 역시도 열사라고 불립니다. 네. 왜냐하면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결국 노동 현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적인 거는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에도 김미숙 씨가 어머니가 마찬가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가로 변신을 했던 겁니다. 그냥 평범했던 어머니가 왜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우리 지금 얘기 나눴지만 당시 사고가 일어났던 것은 태안화력입니다. 그런데 태안화력이라는 이름은 거의 잊어버리고 대부분 김용균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사이에 태안화력에서는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게 뭐냐면 근로기준법이 없어서 지키지 못했던 것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안전 의무 조항이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아서 일어났던 사고였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고 이후엔 바뀌었어야 되는데 어땠느냐 똑같이 그 약간 그런 의무 조항들이 약간의 어떤 뭐 벌금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넘어간 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 하나의 상징성이 돼서 계속 메아리가 쳐져서 변화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의 투쟁으로만 이어진다면 정말 어떤 점에서 죽음의 값을 우리가 제대로 치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원 의원. 네. 네, 코로나19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이 건설 현장으로 일하러 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일터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네, 이 부분을 제가 조사했는데요. 이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25일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2020년 6월 말 산업재해 발생 현황인데요. 이 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470명입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 1.1% 약 5명이 오히려 늘었고요. 절반 이상인 54%가 건설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산재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 10% 이상 폭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 건설 현장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 정도에 해당하는 또는 중소기업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아주 작은 기업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사각지대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산재 사망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의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숨진 청년 김태규 씨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관계자들한테 안전모 어딨냐고 물으니까 모르겠대요. 쓰고는 있었냐고 하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전화는 그럼 왜 안전화는 없나 하니까 원래 일용직 같은 안전화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며칠하고 그만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주지를 않는데요. 안전화 지급의 의무가 없대요. 안전띠조차. 꼭 기일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고 책임자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대교의 한 명의 사건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이 이어져 선이 되고 선들이 면이 되는 많은 산재 사망,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법과 제도 자체를 바꿔낼 수 있도록 제 나름의 사명을 갖고 길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부직이라는 이유로 안전화, 안전벨트, 안전모 하나 없었고 제가 사실 사건 현장에 첫날에 갔을 때 쓰레기통에 피냄새가 진동하는 안전모 하나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네, 2020년 전태일들, 이번에는 플랫폼 노동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란 SNS,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들을 말합니다. 코로나19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났죠. 자, 어떻게 보십니까? 깃경제라고도 부르죠. 약간 연극 단원 이런처럼 이렇게 모였다 흩어지는 한마디로 좀 그래도 노동자 단체를 지금까지 많이 유지해 왔던 것과 달리 이들은 단체를 만드는 것조차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서로를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배달원들을 많이 접촉하다 보면 그분들의 삶의 형편도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뉴스를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히려 업무가 과중해서 과로사하는 분들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마치 자영업자처럼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데 정말 자영업자로 말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심층적으로 이야기되기 전에 훨씬 더 소모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50년이 지난 이후에 전태일들은 이름만 바뀌었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또 플랫폼 노동자들의 형편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이 복주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중한 택배 작업은 지옥을 연상시킨다고 한다던데 짚어주세요. 네, 사실 이제 극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택배 상하차 작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만 이제 택배 노동자가 15명이 과로로 사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택배 노동자들은 주 71시간 정도를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국민의 87%의 여론은
택배가 조금 늦게 와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 택배 노동자들을 또 배려하는 여론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택배 노동자 과로대 방지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재부 차관 같은 경우는 내년 2월까지 이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만 이 정치권에서 생활물류법 입법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노동자를 보호해야 될지, 그리고 회사에 소속된 택배 노동자들과 소속되지 않은 노동자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 사실은 세밀하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우리 곁에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형태는 똑같지만 그들이 소속된 형태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의 입법을 통해서 이들을 지켜줘야 되는지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네, 인간은 밥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 만고의 진리가 인간더러 밥의 노예가 되려고 가르치진 않는다. 전태일 평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TBS에서 전태일 50주기 특집 다큐멘터리 너는 나다를 준비했는데요. 잠시 관련한 예고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지. 누구 하나 죽어나가면 그때는 뭔가 달라지겠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너무 변한 게 없다. 전태일을 부활시켜야 된다. 전태일을 살려내야 된다. 어떻게 한 인간이 본인이 아닌 타인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네, 자 강규정 교수, 전태일이 살아있다면 2020년에 어떤 구호를 외쳤을까요? 저는 언론에 한마디 또 하고 싶은데요. 가령 이런 일들을 캘린더 보도처럼 발생할 때만 이렇게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약간 입법적인 절차를 비롯해서 행정적인 해결까지도 좀 추적하는 언론들이 많아져서 기업들이 좀 겁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태일 열사는 이렇게 말할 듯해요. 이제는 노동자의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법률적 해결 그리고 행정적인 처벌을 원한다. 말 그대로 제가 좀 입을 빌린다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만들어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오찬석 의원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전태일 열사 살아 계셨다면 72살이 되어 있겠죠. 네. 손자를 볼 수 있는 나이였을 텐데 왜 아직 우리 손자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메시지 남겼을 것 같습니다. 네, MC 장호님은? 네, 뭐 사실 살아계셨다라면 예측을 해보건데 오히려 외칠 수 있는 구호가 많이 없었다면 더 좋은 세상이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굳이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고 그 외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꿈꾼 세상, 지금은 아름답나요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어록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정당한 노동의 정당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래야 2020년 전태일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다. 22살에 불꽃이 된 전태일, 서거 5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강규정, 오찬석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